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조이스박입니다. 저는 영어 교육자로 30년이 넘게 영어 교육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읽기를 인간이 어떻게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최근 뇌과학이 발달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뇌가 어떻게 읽는지에 대한 기제가 많이 밝혀졌습니다. 일단 인간은 태어났을 때 모든 것을 그래픽 정보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음성 언어를 하는 능력은 선험적으로 가지고 태어났지만 문자 언어를 읽는 능력은 선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가 그래픽 정보 처리 과정에서 문자 읽기 처리로 왔을 때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거든요. 아이에게 문자를 가르칠 때 이런 거 꼭 보셨을 거예요. 영어에 B하고 D하고 헷갈려 합니다. 이걸 헷갈려 하고 있다는 건 아직도 문자를 그래픽 인포메이션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뇌가 찍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가, 이게 사실은 읽기 교육의 핵심이 돼요. 일단 초창기에 읽기를 연구를 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눈에다가 안구 추적기를 달아요. 안구 추적기는 기계에서 그래프를 그립니다. 사실 우리 눈이 지금 고정되어 있는 것 같지만 1000분의 1초 단위로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쭉 그려지다가 한 번씩 이렇게 휙 꺾이는 지점이 나옵니다. 이 지점을 전문 용어로 안구의 신속 운동이라고 불러주는데, 일어나는 지점이 이때까지 읽었던 시각 부호들이 우리 시신경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장애가 없이 태어나는 한 평등합니다. 1회 사카드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 뇌 속으로 들어가는 정보의 개수는 평균 7개에서 9개예요. 여러분들 전화번호 같은 거 외울 때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외우냐면 010 한 다음에요, 3자리나 4자리로 끊어서 읽으면은 잘 외울 수 있어요. 그런데 7개나 8개를 붙어가고 딱 한번 보여준 다음에 치우고 얘기해봐, 이러면 쉽나요? 아니요, 어려워요. 그쵸? 이건 우리 뇌가 기억하는 구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문이 생기는 게 뭐냐면, 잘 읽는 사람과 못 읽는 사람의 차이는 뭔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알파벳을 갓된 아이가 영어 문장을 한번 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아이는 Once upon a time there lived a girl, 이런 게 지나가겠죠. 그럼 알파벳을 갓띤 아이는 O, N, C, E, U, P, O, N, A, 얘 9개는 이겁니다. 그럼 지금 레터 하나하나 읽은 거잖아요. 이거밖에 못하니까. 그러면 레터 단위에서는 의미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읽기를 좀 배운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한테 똑같은 글을 읽어보라고 합니다. 그럼 얘한테는 9개가 뭐냐면요, Once upon a time there lived a girl. 얘한테는 똑같이 9개가 들어가도 9개가 다릅니다. 더 잘 읽는 사람이 만약에 똑같은 글을 읽는다. Once upon a time 하나예요. There lived a girl이 하나예요. 그래서 잘 읽는 아이들은 빨리 읽는 거예요. 덩어리로 찍어버리고 넘어가니까. 덩어리로 찍고 넘어가기 때문에 빨리빨리 읽는 겁니다. 결국 정보 하나당 부피가 달라지는 거예요. 영어엔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덩어리를 키워줄 수 있느냐에 문제가 생기겠죠. 덩어리를 키우는 방법은 문자 습득을 하는 단계에서 소리 내서 읽기를 하면서 끊어 읽기를 많이 해줘야 합니다. 눈으로 따라가고 소리를 내면서 끊을 때마다 우리 뇌 속에 덩어리로 집어넣고 있는 거거든요. 요거를 오소그래픽 매핑이라고 합니다. 이 덩어리들을 읽으면서 점점 키워가는 거죠. 그러면 읽기가 자동화가 되면서 찍는 덩어리가 커지는 겁니다. 영어는 표음 문자잖아요. 표음 문자가 모국어인 사람과 표의 문자가 모국어인 사람이 뇌를 사용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문자는요, 3가지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가 문자, 그 다음에 의미가 있고, 또 하나가 뭐예요? 소리가 있죠. 문자, 소리, 의미, 이 3가지가 우리 뇌 안에서 처리가 되는 건데, 사실 우리 뇌 안에서 저장이 될 때 각각 다른 구역에 나누어져서 저장이 됩니다. 그랬다가 글자를 읽을 때 이 3개가 불려 나와서 통합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인코딩이라고 불러주는 과정이거든요. 문제는 이거예요. 표음 문자가 모국어인 사람들은요, 소리가 저장된 구역에 접속하지 않으면 의미가 불려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read aloud가 영어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들은 읽기를 할 때 어떤 현상을 보이냐면, 줄줄줄 읽다가 뭔가 헷갈리는 단어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꼭 소리를 내봐요.
그래서 영어는 read aloud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소리 내지 않으면 의미가 딸려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자 습득 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read aloud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영어를 할 때 더 잘하는 사람과 더 못하는 사람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영어를 읽는 기제 자체는 동일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난독해가 문제입니다. 난독해가 정말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너무 일찍 문자를 가르쳐서 생기는 폐예요. 이게 너무 조기에 문자를 가르쳤을 때 나중에 생겨나는 폐단이거든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문자는 소리내어 읽으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난독해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발견이 되는 때가 3, 4학년입니다.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외워버려요. 그러나 3, 4학년 정도가 되면 외워서 따라갈 수 없는 경지가 생기기 시작하면 학습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난독해를 어떻게 교정을 해주느냐? 소리내어 읽기 굉장히 많이 시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언어에 타고난 사람이 있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신다면 물론 있습니다. 그럼 언어 적성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제 언어 적성 중에 어떤 게 중요하냐면 음소를 구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언어를 잘 배울 수 있어요. 이 음소를 구별하는 능력은 사실 모든 인간은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떤 언어를 하는 부모에게서 태어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언어를 하는 환경에서 양육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언어를 배울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태어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6개월 정도가 되면 아이들은 낯을 가리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이 시기가 되면 음소를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모국어의 음소와 모국어에 없는 음소들을 구별하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자기한테 의미 있는 소리와 의미 없는 소리를 구별할 줄 압니다. 그래서 창밖에서 차들이 다니는 소리에 반응하지 않아요, 애기들도요. 그러나 엄마가 뭐라고 하는 소리에는 반응을 하거든요. 자기한테 의미 있는 소리잖아요, 그게요. 모국어에 있는 음소를 튜닝이 되기 시작해서 아이가 만 1세가 되잖아요. 모국어에서 사용하지 않은 음소를 구별하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인구의 10 몇 %는 잃어버리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에도 어떤 언어를 들어도 이렇게 한번 듣고 따라하는 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어른들은 성인이 돼서 외국어를 배우면 발음이 안 되잖아요. 발음이. 왜요? 우리는 1살이 되었을 때 음소를 구별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도 사실은 적성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언어 적성이 있냐면요,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건데 언어에 내재되어 있는 규칙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명시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아도 몇 개 예문을 본인이 딱 듣잖아요. 그러면 하고 알아서 그거를 구현할 수 있는 이런 언어 적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영어 문법 절대로 공부하지 말라는 영어 학습서도 있잖아요. 그분이 그런 학습자이신 거예요. 학습자마다 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 적성이 있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력으로 영어 읽기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끊어읽기. 한국어는요, 성인들도 끊어읽기 레벨에 해당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미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영어 리딩 레벨이 0으로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습득 단계이다. 즉 읽기가 아직도 자동화가 안 되었다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반드시 영어를 소리 내어서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또 영어로 읽기를 잘하려면 모국어인 한국어로 일단 읽기를 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어에서 우리가 발전시킨 읽기 기술들 있잖아요. 이것들이 영어로 전이되어서 넘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이해, 이것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전 지식 있잖아요. 어휘를 다루는 능력, 통사 구조를 다루는 능력, 이거 다 한 언어를 잘 구사하는 사람에게서 넘어오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읽기를 잘하는 사람이 영어도 읽기를 잘합니다. 그러나 영어로 읽기를 잘했을 때 주어지는 혜택이 사실은 많죠. 일단 영어로 읽기를 잘하면 누구보다 빠르게 정보를 습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영어 리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를 잘 표현하는 사람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표현을 잘하려면 좀 성격이 외향적이어야 돼요. 그 외향적인 학습자가 좀 더 유리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외향적인 학습자, 특히 스피킹을 잘하는 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formulaic expression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잘 구사합니다. formulaic expression은 뭐냐면 덩어리로 그냥 갖고 있는 표현이에요. 특히 어린아이일수록 그리고 비기너일수록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우리가 귀로 언어를 들을 때에는 띄어쓰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통째로 그냥 다 듣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영어를 못하는 아이가 영어를 배우는 교실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나 화장실 가고 싶어요. 그럼 화장실 가고 싶다는 표현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토일릿이 화장실이야, 단어 단위로 이렇게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뭐 허가를 구하는 표현은 may I go,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 아이들한테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May I go to the toilet 통째로. 이게 하나의 formulaic express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잘 표현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외향적이다. 두 번째는 덩어리 표현들을 통째로 한꺼번에 자기 걸로 만들어서 주어 섬길 수가 있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내향적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학습법을 사용하면 좋으냐면 심리적으로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상황에서 스피킹 연습을 자꾸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스피킹을 할 수 있는 챗봇들이 영어로 나와 있거든요. 또 여러 가지 앱들도 존재합니다. 근데 대상이 앱이기 때문에 내가 틀려도 창피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챗봇을 상대로 마구 연습을 해보는 것. 그리고 미리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연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나가서 말하는 것.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올라가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한국인들이 리딩은 잘하는데 스피킹이나 라이팅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실은 어휘 학습부터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한국인들은 어휘를요, 영어 단어, 한국어 뜻, 품사 요 정도만 해가지고 하루에 20개에서 30개 정도를 막 외워요. 이렇게 해서 기형적으로 어휘 지식의 넓이만 늘려놓습니다. 이러니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지식의 깊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수용적인 지식과 표현적인 지식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러면 내가 수용적인 지식으로 알고 있다는 건 뭐냐면 지문을 읽다가 나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아. 이거는 우리가 독해를 할 때 사용하는 지식이 있잖아요. 그럼 난 이 단어를 수용적인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식의 깊이가 계속 깊어지면요, 반드시 이게 표현적인 지식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나는 내가 말할 때 이 단어를 끌어내서 사용할 수가 있어. 이건 표현적인 지식이 된 겁니다. 실제로 어휘량을 체크를 해보면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수용적인 지식 상태의 한국어 어휘량과 내가 말이나 글로 끌어내서 쓸 수 있는 어휘의 양은 차이가 납니다. 즉 수용적인 지식이 더 많고 표현적인 지식이 더 적은 거예요, 항상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영어 학습을 할 때 이 차이가 기형적으로 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들이 어휘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식의 깊이를 계속해서 깊게 만드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럼 어떻게 깊게 하는데? 답은 물론 있습니다. 일단 에피소드로 어휘 분야의 세계적인 대가에 이제 셰릴 짐머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앉아있는 사람이 한 5, 60명 대부분 다 한국인들 박사급 이상 대학에서 가르치는 원어민들이 이렇게 앉아있었는데, 이 사람들한테 5개의 형용사를 주면서 크게 순으로 나열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단어를 뭘 줬냐면 big, huge, gigantic, enormous 이런 거를 주고는 이거 순서대로 나열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똑같은 순서로 나열을 했어요. 이거는 사전에 안 나와요. 똑같은 크다라는 여기 뜻이 있으면 어떤 게 더 큰지 지금 나열을 한 거잖아요. 이 정도의 어휘 지식의 깊이를 얻으려면 이 단어와 수동적으로 3,000번 이상 만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수동적으로 라는 건 뭐예요? 리스닝이나 리딩으로 해요. 자동화가 일단 되면 자기 레벨에 맞는 책을 골라서 줄줄줄 읽기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리딩 실력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읽기를 할 때, 특히 다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내 리딩 레벨에 맞는 지문을 골라서 읽으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뇌가 어떻게 읽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리딩을 잘할 수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이제 리딩이라고 하는 세계에 한번 좀 더 잘 무장된 지식을 가지고 헤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30년차 영어교육 전문가 조이스 박입니다. 시중에 보면 파닉스에 대한 굉장히 많은 오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파닉스를 알파벳과 혼동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파닉스라 그러면 알파벳 A부터 Z까지를 쭉 나열하고 A의 이름값 알려주고 A가 들어간 단어 알려주고 그렇게 Z까지 쭉 간 다음에 이게 파닉스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파닉스를 가르칠 때 알파벳 제시를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음소를 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알파벳 제시는 그냥 시작에 불과하고
하고요. 파닉스의 요체는 알파벳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알파벳과 음소조차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알파벳만 제시하고 이게 파닉스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고, 또 어떤 분들은 발음 기호를 통해서 영어 단어를 읽는 법을 배우면 그게 파닉스다 라고 얘기를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발음 기호는 옛날에 음원들이 별로 없었을 땐 정말로 중요했어요. 그걸 보면서 발음을 했어야 하니까. 근데 지금은 옛날만큼 발음 기호들을 많이 제시를 하진 않습니다. 물론 언어학 전문 서적들을 보면 여전히 이제 음성학 같은 거 배울 때 발음 기호를 표기를 합니다. 근데 요새 배우는 발음 기호들 보면 옛날에는 IPA라고 하는 국제 음성 기호를 가지고 보통 발음 표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 언어학 전문 표기에서는 Diacritic Mark라고 해서 기존의 음성보호하고 발음 기호하고 다른 표기들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IPA만 가지고 발음을 표기하는 것도 지금은 굉장히 구닥다리이고요. 사실은요, 이 발음 기호만 읽을 줄 알면 그게 파닉스다 라고 하는 주장도 파닉스에 대해서 1도 모르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알파벳은 문자 체계이고요. 알파벳 첫 글자가 있다 그러면 얘는 이건 알파벳 A이고 A는 얘의 이름입니다. A의 발음은 여러 개가 존재해요. 어떨 땐 에 발음할 때도 있고 A 발음할 때도 있고 또는 아 발음할 때도 있고, 발음이 굉장히 많거든요. 발음 기호는 발음 여러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슬래시 2개 표시해가지고 기록을 하는 형태로 과거에 많이 했었죠. 그리고 파닉스 같은 경우에는 음소를 다루는 거고 보통 44개의 음소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음소를 가지고 소리를 구별하는 훈련을 하면 그게 이제 파닉스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음소를 기록을 할 때 알파벳을 가지고 와서 기록을 하거든요. 그럴 때는 문자소라고 불러주긴 하는데, 어쨌든 음소도 기록을 할 때에는 알파벳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작은 알파벳 제시부터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표기를 위해서 알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음소로 넘어가서 어떻게 소리와 이 시각상징이 어떻게 서로 맞아떨어지는가, 이 규칙을 가르치는 것이 파닉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글을 배울 때 파닉스를 거의 배우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영어는 파닉스가 필요한가 라고 물어보신다면, 영어도 표문자이고 한국어도 보통 표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둘 다 표문자인데 소리를 적는 사실 문자 체계잖아요. 그런데 영어는 왜 파닉스가 필요하냐면 규칙성이 떨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A이지만 발음이 너무 여러 개로 나와요. 똑같은 알파벳 시스템을 사용을 해도 스페인어 같은 경우에는 파닉스를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알파벳 A는 발음이 왜 다른 발음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이름가 한 번만 배우면 그 다음부터 뜻을 몰라도 스페인어를 다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영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20몇 %가 규칙에 해당되지 않는 건데, 이만큼만 규칙이 안 맞아도 굉장히 불규칙한, 사실 혼동스러운 그런 시스템이 되거든요. 미국이 문맹률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이렇게 문자 시스템이 투명성이 떨어져서, 또 하나가 이민자가 많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가 사실은 미국의 문맹률이 높은 이유입니다.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문자를 잘 가르칠까라고 하는 논쟁이 있었어요. 이거를 고유명사로 Reading War, 읽기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건국 초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 논쟁은요. 200년이 넘게 싸웠습니다. 규칙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파닉스파하고, 아니야 그냥 통문자로 가르치면 되지, 많이 읽다 보면 결국은 읽게 돼 라고 하는 홀 랭귀지 파가 있습니다. 이 두 파가 200년이 넘게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1971년 정도가 됐을 때 미국 정부에서 어떻게 문자를 가르쳤을 때 나중에 읽기를 더 잘하게 되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자 라고 해서 1971년부터 1988년까지 미국 전역에서 2번에 걸쳐서 실험을 합니다. 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 Progress, 전미 교육 향상 평가 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미국 전국 규모로 이제 2차례에 걸친 실험을 해요. 저학년에서 파닉스로 문자를 배웠던 아이들과 홀 랭귀지로 문자를 배웠던 아이들 두 그룹으로 나누고, 그런 다음에 5학년이 되었을 때 얘네들을 다시 불러서 5학년이 된 아이들은 얼만큼 읽기를 잘 하는가, Reading Comprehension을 얼만큼 하는가를 측정을 했어요. 2번 다 파닉스를 어릴 때 배웠던 아이들이 읽기 플루언시가 훨씬 더 뛰어나다, 이해력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실험을 진행했던 사람이
진 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2000년대에 딱 들어서면 브레인 사이언스, 뇌과학이 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1990년대까지만 해도요,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가 스피킹이나 라이팅은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있으니까 평가를 하기가 되게 쉽다고 얘기를 했는데, 리딩이나 리스닝은 머릿속에서 벌어진 일이라서 우리가 이거를 끌어내서 평가를 할 때에는 라이팅이나 스피킹으로 끌어내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90년대에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드디어 뇌 속에서 읽기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많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 기제가. 근데 이 뇌과학에서 말하는 기제들이 파닉스를 다 뒷받침을 하고 있어요.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인간이 태어날 때요, 말하기, 스피킹은 선험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타고납니다. 그렇죠? 말하기, 듣기는 배우지 않아도 다 해요. 그런데 읽기하고 쓰기 같은 경우에는 학습이 아니면 절대로 익힐 수 없는 기능들입니다. 후천적인 기능들이에요. 읽기를 시작하게 되면 인간의 뇌가 변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디폴트로 가지고 태어난 이 뇌의 상태는 사냥과 수렵과 채집에 최적화된 뇌를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인간의 뇌는 그 상태로 태어나서 이제 읽기를 배우게 됩니다. 읽기를 배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뇌 왼쪽 뒤쪽입니다. 레터박스라고 불러요. 문자 상자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원래 여기 문자 상자가 생기는 요 구역은 어떤 구역이었냐면 인간이 얼굴을 인식할 때 사용하는 구역이었어요. 이 구역이 문자 상자로 변환이 돼요. 그래서 문자를 보면 우리 뇌 속에 있는 문자 상자가 먼저 글자다 라고 인식을 합니다. 글자를 처음 익힐 때 어린이들이 6하고 9하고 헷갈려하고 B하고 D하고 헷갈려하고 기억하고 니은 같은 거 헷갈려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원래 얼굴 인식에 사용되던 구역을 문자 상자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 구역이 문자 상자로 변환이 되면 얼굴을 인식하는 기능은 뇌의 오른쪽으로 옮겨갑니다. 그럼 여기 지금 문자 상자가 생겼잖아요. 그럼 여기 문자를 봤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 문자 상자 앞쪽에 뇌구역에 뭐가 있냐면 소리를 처리하는 구역이 존재합니다. 이 소리를 처리하는 구역이 그 다음에 활성화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의미를 처리하는 구역이 또 따로 있습니다. 표음 문자가 모국어인 사람들은요, 소리에 접속하지 않으면 의미를 끌고 나올 수 없습니다. 표의 문자와 표음 문자가 모국어인 사람들이 뇌를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러면 읽기를 배울 때는요, 이게 순차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더디게 읽고 따박따박 읽어요. 해독을 간신히 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읽기를 하면 인간의 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책 읽는 뇌하고 다시 책으로라고 하는 책을 쓴 나오미 울프라고 하는 사람의 책 알고 계실 거예요. 책 읽는 뇌에서 저는 인간 세상에서 정신이 물질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제가 바로 읽기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읽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뇌 속에 있는 물리적인 그리고 화학적인 구조가 바뀝니다. 우리 기존에 있던 뇌가 신경돌기가 새로 자라나면서 새롭게 뇌들이 이어진 신경망을 구축을 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읽기가 후천적인 과정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 뇌가 이렇게 바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파닉스가 규칙성이 다른 표현 문자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고요.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배울 때 파닉스가 꼭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여기에 과학적으로 입증이 돼서 존재하는데 우리가 구태여 오른쪽 뇌를 사용하는 홀 랭귀지 방식을 사용할 이유가 사실은 없는 거고요. 원어민 아이들이 읽기를 배우러 들어갈 때는요, 음성 어휘로 수천 개의 어휘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 있는 문자 상징하고 매칭하는 작업만 하면 되는 거지만 한국 아이들이 영어를 배울 때에는 음성 어휘 저장고가 머리에 거의 몇십 개 외에는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음성 어휘도 주어가면서 동시에 문자 상징도 새롭게 매칭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 2배 이상의 워크로드가 이미 걸리고 있는데 왼쪽에서 뇌를 만들어주는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오른쪽 뇌를 사용하는 비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하냐는 거죠. 오른쪽 뇌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통째로 갈 때는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가는 겁니다. 비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할수록 어떤 차이가 두드러지냐면 언어 적성을 원래부터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이 방법으로도 잘 배워요. 사실은요.
있어요. 그런데 언어 적성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요 더욱더 헤매게 됩니다. 차이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학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입증된 방법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2007년도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미국 교육부 산하에 National Reading Panel이라고 존재해요. 여기서 드디어 결론을 내줍니다. 파닉스를 배우는 것이 옳다라고 결론을 내줬습니다. 꼭 파닉스를 모두가 배워야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홀 랭귀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사범대 출신들이에요. 엄청난 지지 세력이 존재합니다. 근데 홀 랭귀지가 과학적이라서 지지하는 거 아닙니다. 홀 랭귀지파의 교수법에는 실험을 하고 재현을 할 수 있는 테크닉은 미스큐 어널리시스라고 한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사실은요. 그 외에는 다 신념과 믿음 체계예요. 종교 같은 거죠. 마지막 최종 결론을 내는 문서에서도 많이 타협을 했거든요. 이 문서가 나온 다음에, 이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도 여전히 두 파가 싸웠어요. 왜냐하면 파닉스파 쪽에서는 왜 확실하게 옳은 거를 옳다고 말하지 못하냐 라고 얘기를 한 거고, 홀 랭귀지파는 그래도 홀 랭귀지를 버리고 싶지 않은데 라는 입장이 있어서 이때 나온 게 밸런스드 어프로치라고 절충형 접근법이 나옵니다. 홀 랭귀지에다가 파닉스를 섞어서 사용하는 방식을 밸런스드 어프로치라고 불러줍니다. 이렇게 조금 굴러가다가 2016년도에 미국의 이제 국제 난독증 협회에서 또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타협을 하니까 미국 아이들이 제대로 읽기를 못 배우는 게 아니냐, 확실하게 검증된 파닉스 지도법을 써라 라고 하면서 강력한 파닉스 교수법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이때 들고 나온 접근법이 구조적인 접근법이라고 해서 Structured Approach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여기서는 아예 44개의 포님에서 한 발 더 나가서 75개의 포노그램으로 규칙을 가르치면 요 75개의 발음 규칙을 쓴 것, 요것만 가르치면 영어의 규칙 98%를 커버한다 라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파닉스는 200년 이상 전부터 해서 쭉 걸어온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의 입장은 저는 그냥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파닉스라고 하는 훌륭한 문자 습득 방법론이 여러 가지 증거로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 고민하지 마시고 파닉스로 문자 습득을 아이들에게 시키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영어 교육도 과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A는 B다 라고 말씀을 드릴 때에는 최소한 수천 번의 실험과 재현을 통해서 학자들 사이에서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엄마표 영어는요, 한 명에게만 적용되어서 성공적이었던 단 한 명의 케이스를 가지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현장에서 최소 10년 이상 아이들을 가르친 분들의 경험치도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험으로만 알 수 있는 이렇게 눈높이를 맞춰가는 지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아이에게 100% 맞거나 아니면 100% 틀린 접근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표 영어 맹신하지 마시고 영어 교육 전문가들 또는 전공자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30년차 영어 교육 전문가 조이스 박입니다. 영어에 시제가 많아서 시제의 의미를 다 이해하고 사용하시기가 되게 힘들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제만 다른 게 아니라 사실 속해 있는 어족의 그룹도 다릅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가장 거리가 먼 언어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영어는 적극적으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려고 하잖아요. 제가 영어를 가르치면서 봤던 것 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일단 시제가 되게 많고, 우리나라는 한국말 하신 시제가 3개 또는 5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3개라 그러면 결국은 현재, 과거, 미래인 거잖아요. 근데 영어는 우리가 12가지 시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한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시제들이 존재하잖아요. 의미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시제들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사용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해봤었는데,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커다란 차이가 있더라고요. 일단 전에,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한국말로는 전에, 그다음에 후에 이렇게 얘기하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학생들에게 여러분들 7개월 전에 제가 Awesome English에 출연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요, 자, 7개월 전에 뭡니까? 7 months ago죠. 제가 7개월 후에 또 출연할 거예요 라고 말을 하면 뭐라고 할까요? 대부분 after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in이에요. in 7 months 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를 더 보셔야 돼요. 미국 영화 자막 달린 거 많이 우리 보잖아요. 3일 전 이렇게 뜨잖아요. 요 3일 전 뭐라고 영어로 쓰여져 있는지 기억나시나요? 3 days earlier 라고 나오는 거 아시나요? 그리고 영화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 가다가 주인공들이 이제 티카타카 하면서 사귀었습니다. 10년 후에 다시 만나야겠죠, 그렇죠? 그럴 때 또 자막에 등장을 합니다. 반드시 등장합니다. 뭐라고 쓰여져 있나요? earlier의 반대말은 later죠. 그러면 10 years
later라고 자막으로 반드시 나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alright 하면서 전에 후에 한국말은 하나인데 영어는 ago in 요 세트가 하나가 존재하고 다음에 earlier 하고 later 이것도 전에 후에네 라고 하는 이제 생각이 들죠. 그쵸? 그럼 도대체 뭐가 달라서 얘네들을 따로 구별을 해서 쓰는 걸까? 요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여기 입과 눈을 봐주세요. 한국어는요 여기 현재 here and now입니다. 여기 그리고 지금이죠. 그쵸? 여기 지금에서 모든 것을 봅니다. 이건 뭐냐면요 여기 지금 말하는 것은 3차원 세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말은 여기서 할 수밖에 없어요. 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시점은 here and now입니다. 이분들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눈 있잖아요. 눈의 here and now에서 한국 사람들은 이쪽을 보면서 그때 그랬지 과거예요 전에예요 그리고 지금 눈을 요 근방으로 가면 현재 지금 나와요. 그런 다음에 눈을 이쪽으로 돌리면 후회가 되는 거죠. 그쵸? 한국어는 딱 이렇게 움직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언어에 갇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모두 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잠시 이제 영화 콘택트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언어가 달라지면 시간을 초월하는 게 나오죠. 거기선요. 그런데 언어를요 영어로만 건너가도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한국어는 입과 눈이 항상 here and now에만 존재해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굉장히 현세 구복적인 인간들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영어를 비롯한 인도 유럽계 언어 있잖아요. 여긴 다 시제가 많은데 눈이 이동합니다. 가장 극적인 예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대과거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 대과거는 우리는 문법을 달달 외우면서 과거보다 이전 과거라고 외우잖아요. 그렇게 외우시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2019년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더 과거를 얘기를 할까요? 20세기 초반에 스페인 독감이 돈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쪽에 14세기에 가면 패스트라고 하는 역병이 유럽에서 돈 적이 있었어요. 자, 제가 지금 시간 3개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3개의 과거 중에서 대과거로 써야 하는 건 무엇일까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2019년은 과거고요. 이거 20세기 초반 스페인 독감 이거 과거보다 이전 과거인데 대과거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14세기에 패스트가 나오면은 이거는 그럼 과거보다 이전 과거의 이전 과거인데 그럼 이거는 대대대대대대대 과거인가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시간 순서상 먼저이다가 대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대과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눈이 이동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1953년도에 한국 전쟁이 끝났습니다. 1950년도에 한국 전쟁이 발발을 했어요. 그리고 1945년도에 우리가 일제 식민지에서 독립을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과거를 하나를 딱 집어요. 눈을 어디다 갖다 놓냐면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얘를 기준으로 눈을 여기다 갖다 두고 그 앞을 보니까 한국이 식민지 독립을 한 지 5년이 된 시점이었네. 이때 비로소 대과거가 등장을 합니다. 즉 대과거는 독립적인 시제가 아니에요. 과거를 하나를 찝고 나서 얘를 기준으로 그 이전을 얘기를 할 때만 드디어 대과거가 존재를 합니다. 아까 제가 코비드, 그런 다음에 스페인 독감, 그런 다음에 이제 패스트 14세기 얘기했잖아요. 얘네 셋 다 시제는 과거입니다. 여기서 보고 있잖아요. 눈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바라보는 한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과거입니다. 대과거가 등장을 하려면 눈을 과거 시점으로 옮겨서 여기를 기준으로 그 앞을 볼 때에만 대과거가 비로소 존재하는 거예요. 아까 earlier하고 later로 돌아가겠습니다. ago하고 in은요 눈하고 입이 여기에 있는 애들이에요. 말하는 지금 이 순간을 기준으로 해서 전에하고 미래를 얘기를 하잖아요. 과거하고 미래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ago하고 in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7개월 전에 출연했었잖아요. 7개월 후에 또 나올 거예요. 그럼 here and now를 기준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영화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영화를 보는 사람한테 영화 속에 전에 후에는 뭐냐면 영화 속에 있는 그때 그 시간을 기준으로 전에하고 후에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기준점이 뭐예요? there and then을 기준으로 해서 전에 후에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earlier하고 later가 등장을 합니다. 즉 영어는 시간을 볼 때요 here and now를 기준으로 과거와 미래를 얘기하는 방식과 there and then을 기준으로 과거와 미래를 얘기하는 표현이 다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요거를 시제에다가도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정말로 잘 못 쓰는 시제가 뭐냐면 미래 완료형입니다. 미래의 한 시점이 나와야겠죠. 미래의 한 시점을 잡고 그때 이쪽으로 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이전을 쭉 보면서 얘기를
이해를 하면 미래 완료가 나오는 거거든요. 미래 완료 진행형하고. 그래서 눈이 옮겨갑니다. 영어에 한국어보다 시제가 많은 이유가 뭐라고요? 시간을 보는 관점이 달라서입니다. 시간을 바라보는 방법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시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좀 더 잘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영어 시제가 한국어 시제보다 많은 이유는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영어 문법 전공자는 아니고 저는 다만 일반적인 규칙이 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전달할까를 전공하는 사람이라서 여러분들이 시제를 이해하시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더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30년차 영어교육 전문가 조이스 박입니다. 일단 우리가 영어 학습을 할 때에는 교재들을 많이 참고를 하게 되는데요. 파닉스 많이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영문법 책들은 한국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타 스피킹 교재나 아니면 그 4스킬을 모두 다 사용하는 교재들이 존재하거든요.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리딩 이 네 가지를 모두 다 통합해서 나오는 교재들도 존재하거든요. 이런 교재들을 판단을 할 때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봐야 하는가,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파닉스 교재 같은 경우에는요, 알파벳 제시만 하고 끝나는 A부터 Z까지 나열한 다음에 발음, 대문자 A, 소문자 A, 그런 다음에 A가 들어가는 단어 ant, alligator 이런 것들만 몇 개 제시하고 끝나는 책들은 알파벳 제시만 하는 책이니까 버리십시오.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파닉스 교재들은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냐면 1권 같은 경우에는 알파벳을 제시를 합니다. 일단 제시는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다음에 2권부터는 모음 중심으로 정렬이 되어 있어서 단모음, 이중모음, 장모음 이 순서 대로 정렬이 되어 있는 교재들을 가장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최소한 5권 정도씩 나와요. 이런 교재들을 고르셔야 되고 그 안에서 음소인식과 활동을 구현하고 있는가, 요거를 봐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문법 교재로 넘어가서요, 한국인 저자가 쓴 영어 문법 교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을 해서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문법 교재가 제대로 된 교재인가 판별하는 기준은 저는 2가지 정도를 봅니다. 첫 번째, forget to 부정사와 forget ing를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가정법을 봐요. 일단 forget to 부정사하고 forget ing 같은 경우에는 to 부정사와 ing를 둘 다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라고 하면서 remember하고 forget 얘기가 나오면서 forget to 부정사는 미래의 할 일을 잊어버리는 거고 forget ing는 과거의 한 일을 잊어버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요거를 그대로 쓰고 예문에다가 I forgot ing 이런 거를 만약에 예문으로 썼다, 그 문법책은 버리십시오. 저자가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forget 같은 동사는 remember라는 동사하고 성질이 다릅니다. remember 같은 동사는요, 기억한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한 기간을 전제로 하는 동사예요. 내가 무언가를 기억한다는 건 한동안 기억을 하고 있어야 기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forget은 한 번 하고 끝나는 동사입니다. 잊어버리다는 일회성 동작이에요. forget 동사는요, 단순 현재로는 습관으로밖에 못 써요. 나는 맨날 뭐를 잊어버려 라고 하는 용법 외에 forget은 쓸 수 없는 동사입니다. 하지만 remember는 단순 현재로 쓸 수가 있어요. remember ing하고 remember to 부정사는 그래서 말이 됩니다. 그런데 forget ing는 이게 적용되지 않아요. forgot to 부정사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나는 뭐 하는 걸 깜빡했다, 과거형으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럼 forgot ing는 forgot, 지금 과거형 썼습니다. forgot ing는 그러면 과거보다 이전 과거에 해야만 했던 일을 까먹어서 다시 지금 기억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 꼬인 복잡한 타임라인 어떻게 할 건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그리고 실제로 찾아보십시오. 원서 문법책에서는 이미 1990년도부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forgot ing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forget ing가 이 용법 자체가 기본형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 존재하지 않다고 말을 해도 크게 틀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forget ing는 오로지 미래 부정으로만 사용을 합니다. 옥스포드에서 나온 Practical English Usage라고 하는 책 보시면 mostly 주로 미래 부정으로만 사용한다라고 나오죠. 이건 이럴 때 씁니다. 제가 지금 BTS를 직접 봤어요. 그러면 BTS를 보고 돌아서면서 나는 BTS를 봤던 걸 앞으로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럴 때 I'll never forget seeing BTS in person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이게 forget ing 용법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쓴 문법책을 반드시 보시고 이 용법이 있는가 찾아보세요. forgot ing를 예문으로 썼다, 버리십시오.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래 부정으로 제대로 쓴 문법책이다, 그리고 이게 극히 제한적으로 쓰인다, 이런 언급까지
있는 문법책을 보셔야지만 저자가 제대로 공부를 했구나, 최소한 원서 영문법책 한두 개는 본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난 몇십 년간 가장 많이 영어가 변한 그 부분 중에 하나가 가정법입니다. 그래서 가정법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 문법 공부하느라고 I wish 가정법이나 as if 가정법 같은 거 정말로 뒤에 문형 달달달 외워가면서 문법하는 분들은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as if 우리가 알고 있는 가정법 같은 경우에는 말로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로 할 때는 그냥 like를 써요. like 원래 전치사인데 그냥 looks like 조동사 이런 식으로 해서 직사법을 그 뒤에 써버리거든요. 스피킹으로 할 때는 모두 다 그냥 like를 써버립니다. 말로 할 때 as if는요, as if 딱 요용법밖에 안 남아있어요. 글로 할 때는 아직도 as if가 나옵니다. 말로 할 때는 안 나옵니다. 또 한 가지, I was나 I were 가정법 둘 다 씁니다. 우리는 가정법 과거 얘기할 때 if I were 라고 배우잖아요. 문법적으로는 맞다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20 몇 년 전에 제가 유학을 갔을 때에도 제가 말로 if I were 라고 얘기를 하면 영국 원어민들이 were가 아니라 was야 라고 저를 고쳐줬어요. were라고 말하는 사람은 테솔 교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2000년 이후부터는 원서 문법책에도 was하고 were를 둘 다 쓴다라고 기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문법의 딜레마입니다. 여기 틀린 문법이 있어요. 그러나 점점 많은 사람들이 틀리기 시작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틀리게 쓰면 그때부터 이 문법은 맞는 문법이 되는 딜레마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was하고 were가 둘 다 쓰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쓴 문법책에서 저 이 부분을 펴보시고 was하고 were를 둘 다 쓴다라고 표기를 했으면 아, 공부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문법책은 보셔도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오형식은 한국 문법책에만 존재합니다. 사실 오형식은 제가 챗GPT 영어를 하면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챗GPT한테 삼형식 문장을 만들어줘 이런 거 해봤자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서 문법책에 오형식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번역이 안 돼요. 이거는요. 이런 일은 왜 생겼냐면요, 우리나라에 아주 강력한 60년대에 나온 영문법책이 있습니다. 이 영문법책이 사실은 일본의 어떤 영문법책을 굉장히 많이 참고한 책이거든요. 이 일본 영문법책은 외국에 있는 어느 학자의 이론을 굉장히 왜곡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사실은요. 그 외국 학자는, 영미권의 학자는 절대로 오형식만 존재한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 일본인 이제 영문법책을 쓰면서 오형식으로 딱 못 박아가지고 쓴 이 책을 한국의 이 책이 크게 참조를 해서 오형식이라고 하는 것을 문법서에 썼고, 그 이후로 한국의 영문법은 오형식으로 통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영미권의 학자들은 학자마다 형식을 다르게 얘기합니다. 최대 24형식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봤어요, 저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형식은 한국이나 기껏해야 일본 정도에서만 통용되는 문법 용어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형식을 버려야 하느냐? 아니요. 뭐 형식을 구분해서 정리를 하는 게 없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그냥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오형식이 전부가 아니고 오형식에 속하지 않는 형식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스피킹 교재나 이제 리딩 교재, 이런 교재들은 이제 앞부분을 보면 목차만 나와 있는 교재도 있지만 스코프 앤 시퀀스라고 해서 각 유닛별로 사용된 어휘, 문법, 구문, 표현 이런 것들이 다 제시되어 있는 그런 목차가 있는 그런 교재들도 존재합니다. 뭘 보셔야 되냐면 영어를 배울 때 먼저 발달하는 형태소들이 존재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어린아이든 아니면 외국어로 영어를 배우든 습득되는 순서가 거의 비슷합니다. 현재를 얘기를 할 때요, 단순 현재보다 현재 진행형이 먼저 습득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나온 영어 회화책 보세요. 그러면 단순 현재보다 현재 진행형을 먼저 가르칩니다. 그런데 옛날에 나온 문법책들 보면 단순 현재가 먼저 나와 있거나 우리나라 책들 보면은 단순 현재가 현재 진행형보다 먼저 나와 있는 것들이 존재하거든요. 이게 왜 이러냐면 현재 진행형은요, 눈에 잘 띄어요. 그래서 습득하기가 되게 편하다는 얘기를 하고, 또 의미 자체도 지금 눈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액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의미를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먼저 습득을 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먼저 가르쳐야 돼요. 단순 현재는 그 형태도 뒤에 s나 es를 붙이는 꼴로 변화를 하기 때문에 눈에 잘 안 띄잖아요. 그리고 의미도 단순 현재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많은 의미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습득이 됩니다. 습득
습득한다는 건 뭐냐면 머리로 내가 문제를 보고 푼다는 게 아니라 내가 스피킹으로 말하는 순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습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서 나오는 순서, 그리고 성인에게 외국어로 영어를 가르쳐서 실제로 말로 할 수 있는 순서들을 따져보면 현재 진행이 먼저, 단순 현재가 뒤입니다. 사실 이거는 뭐냐면 형태소 습득 순서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모국어 영어나 아니면 외국어로 영어를 하나 이 순서는 거의 비슷해요. 이 순서대로 그러면 사실 교재는 쓰여졌어야만 되죠. 그래서 저는 이 습득 순서를 보고 교재가 이 순서를 따라가는가도 점검을 합니다. 이것만 기준으로 삼아서 교재를 보셔도 아는 사람이 썼구나 라는 걸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보가 많아서 길을 잃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길이 없어서 길을 찾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정보 과잉으로 인해서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어떤 영어 학습법이 맞는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사실 세상에 살고 있어서 올바른 정보를 취사 선택하는 판단력이 그 어떤 때보다 중요한 시대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부와 내동에서 이게 좋다더라, 입소문이 좋은 게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정확하게 근거를 대면서 하는 내용들을 듣고 판단 기준을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그 판단 기준을 적용을 해서 좋은 앱과 좋은 교재와 좋은 학습법을 꼭 찾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조이스박입니다. 30년이 넘게 영어 교육가로 활동을 해왔고 여러 가지 영어 학습 교재와 에세이 등등을 집필해 왔습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자신의 성취나 성공 대신에 자녀의 성공이나 성취를 통해서 대리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는 점, 마치 자기 자신의 삶인 것처럼 안 좋은 경우에는 굉장히 집착을 하는 거고, 자녀가 온전히 심리적으로 독립한 성인으로 자라는 데에도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수가 있거든요. 사실 가족 간의 유대가 돈독한 게 서구 가족과 비교를 했을 때 장점이기도 한데, 그런 집단주의적인 문화, 영어로는 사실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lose face 한다 그러죠. 체면을 잃어버리는 거를 굉장히 신경을 쓰는 문화다, 이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를 많이 신경을 쓰는데, 특히 한국인들은 주하고 의, 옷하고 주택, 학교, 이 세 가지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그런 경향을 보이죠. 한국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실패하는 세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남의 엄마표 영어를 무작정 따라하는 경우. 이런 거는 한국에 굉장히 흔한 것 같아요. 엄마표 영어라고 하는 건 100% 맞거나 100% 틀릴 수 있습니다. 엄마표 영어는 내 아이 한 명을 성공시킨 엄마들이 그 성공 케이스를 가지고 나와서 책으로 쓴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 현실을 보면 실패한 케이스들은 다 숨깁니다. 말하지 않아요. 근데 성공한 케이스들은 굉장히 과장돼서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성공한 케이스들을 보더라도 형제가 여럿인 경우 그 아이만 잘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같은 집에서 환경에서 자란 아이라도 두 아이 모두에게는 또 안 맞는 학습법이라는 거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아이가 가지고 있는 학습자 유형이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그럼 이 학습자 유형에 맞는 그런 영어 교육법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또 한 가지, 엄마표 영어는요, 한 명의 케이스에 대한 거지만 사실 영어 교육은 우리는 과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과학이라고 할 때에는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하고 결론이 나오면 이걸 가지고 재현 실험을 해서 최소 수천 건 이상의 실험들이 이 실험 결과가 맞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게 하나의 커다란 컨센서스를 이루어서 그래 이게 맞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영어 교육에서 무엇이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건 최소 수천 건의 케이스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부모님들이 그 한 명의 케이스만 의존을 하면서 그것만 따라가려고 할 때에는 정말로 위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학습자 유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각형 학습자, 청각형 학습자, 신체활동형 학습자가 있어요. 어떤 인간이 전적으로 한 가지 학습자 유형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세 가지 요소가 다 있는데 보다 지배적인 요소가 무엇인가의 문제예요. 어린 아이일수록 학습자 유형이 두드러져요. 성인들은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최소한 10몇 년의 교육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학습자들이 시각형 학습자 유형에 사실은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성인 학습자들은 오히려 가르치기가 편합니다. 그냥 지식만 딱 제시를 하면은 본인들이 알아서 받아갈 줄을 알아요. 그런데 어린아이일수록 뭐예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된 인지 채널들이 다르고 거기에 의존하는 정도
유도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아이가 어떤 유형의 학습자인가를 잘 살펴서 거기에 맞는 학습법을 찾아서 제공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영어 학습의 목적하고 크게 관련이 있습니다. 영어 학습을 시험을 잘 보고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직장에 가는, 즉 성공의 사다리를 어떻게 하면 잘 올라가는가, 이것으로 두고 영어를 공부시키기 시작하면 정말로 괴로워집니다. 아이는요. 이거는 결과 중심의 삶을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잖아요. 내가 계속해서 뭔가 결과물을 보여줘야 하는 영어 학습인 거잖아요. 그러나 사실 인간이 어떤 것을 학습을 할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즐거워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결과물보다 과정이 즐거워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효율적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목적이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십몇 년 전에 2가지 언어에 능통한 아이로 키우기라고 하는 책을 번역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책이 누가 썼냐면 앨리슨 마키라고 하는 세계적인 바이링구얼리즘의 대표적인 석학이에요. 근데 이 책을 한국에서 번역해서 냈는데 잘 안 팔렸어요. 왜냐하면 이 책에서 말하는 영어 교육, 외국어 교육의 목표가 한국 부모님들에게 전혀 어필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책에선 딱 말하는 게 이거예요. 외국어 교육을 왜 해야 하느냐라고 부르면 아이의 삶을 보다 풍성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예요. 외국어를 하는 아이와 한계 국어만 하는 아이 있잖아요. 이 둘을 놓고 하는 실험들이 존재를 합니다. 2개 이상의 언어를 하는 아이들이 우리 뇌의 가소성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플라스티시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원래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모양을 마음대로 만드는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플라스티시티가 우리 뇌 속에서 커져요. 그럼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창의성과 정비례합니다. 플라스티시티가 커야지만 학습도 잘해요. 그러면 2개 국어 이상의 언어를 하는 아이들은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뇌가 좀 더 유연한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세상에 대해서 보다 열린 태도를 가지고 사실은 살게 돼요. 아이들한테 똑같은 유리병을 하나를 줘요. 그런 다음에 이 유리병을 가지고 네가 만들 수 있는 것을 만들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한 가지 언어밖에 못하는 아이들은요, 원래 이 유리병의 본래 목적에 충실한 놀이밖에 못한대요. 그런데 바이링구얼인 아이들일수록 어떤 퍼센티지가 급격하게 늘어나냐면 유리병인데 나는 여기다 편지를 넣어가지고 이거를 무슨 덮개로 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평소에 실생활에서 쓰지 않는 다른 용도로 이 유리병을 가공해서 만들어내는 비율이 2개 국어를 하는 아이일수록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한 개 국어밖에 못하는 사람이 가지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초연결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소셜미디어로 가볍게 만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나와 다른 사람들과 무수히 만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물론 뭐 갈등이 줄어든다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으로 볼 때 내가 다른 가치들에 대해서 열려 있으면 있을수록 나는 보다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 교육의 목적이 내 아이가 성공하는 것, 전문직이 되는 것, 이게 아니라 내 아이가 보다 풍성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목적을 잡았을 때 아이가 영어 학습을 해 나가는 과정도 즐거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적을 사실은 성공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전환을 했을 때 영어 교육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3번째 이유로는요, 완벽하게 2개의 국어를 구사하는 아이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2개 국어를 완벽하게 하면서 동시에 정체성은 한국인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두 생각 다 잘못된 생각이세요. 사실은요. 사실 완벽하게 2개 국어를 하는 사람들을 전문 용어로는 뭐라고 불러주냐면 Balanced Bilingual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나 전문가용 책들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Balanced Bilingual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2개 국어를 할 경우에도 반드시 한 사람 내부에서 이 2개 국어의 위계가 달라집니다. 그럼 자기가 주로 하는 언어와 서브로 따라오는 언어가 생기는 건데, 이 서브로 따라하는 언어도 언어 레벨 이상을 하는 거죠. 사실은요. 이렇게 2개 국어를 구사하는 건 가능하지만 2개를 완벽하게 잘한다?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교포예요. 부모들은 이제 이민 세대이고 아이들은 이제 거기서 태어난 세대이다. 그럴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아이들은 영어가 주류 언어가 돼요. 이거를 메인스트림 랭귀지라고 하는데, 자기가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만나고 학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언어는 영어가 되잖아요. 그럼 메인스트림 랭귀지가 주된 언어로 위계가 생겨요. 그리고 부모들이 하는 언어들 있잖아요. 이거는 덜 중요한 언어가 돼버리죠. 분명히 이런 위계가 생기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아이를 바이링구얼로 만들고 싶으면 부모 둘이 있으면 한 부모가 각기 다른 언어를 하나씩 아이한테 인풋으로 주면 아이가 바이링구얼로 크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사실은 이제 기각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이 잘하면 잘할수록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소수 언어 있잖아요. 주류 언어가 아닌 소수 언어를 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무시당합니다. 자녀들하고 멀어져요. 아이들한테는 이게 중요한 언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메인스트림 랭귀지를 못하는 부모를 아이들이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효과가 반드시 있습니다. 사실 저는 어떤 케이스를 봤냐면 그 아이가 이제 14개월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엄마가 계속 영어로 얘기를 해요. 근데 엄마가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에요. 아이한테 해주는 영어가 굉장히 스펙트럼이 좁거든요. 한국말을 배울 때 우리나라 아이들이 이렇게 배웁니다. 오리는 뒤뚱뒤뚱 뭐 이런 거 하죠. 그렇죠? 거북이는 엉금엉금 이런 거를 가지고 배우잖아요. 이 아이가 영어를 하는 걸 딱 들어봤을 때 이 아이는 뭐만 하냐면 모든 동물들은 와 밖에 못해요. 근데 사실 영어로도 다른 언어들이 있거든요. 내가 그 언어의 풀 스펙트럼을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아이한테 스펙트럼이 다 깎여나간 요 언어만 딱 주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 아이의 언어가 여기에 갇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 모국어를 습득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언어가 딱 스펙트럼이 좁아지면 이 아이의 인지 발달과 사고 발달도 요 안에 갇힙니다. 언어 발달이 인지 발달과 사고 발달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언어이든 간에 내가 아이한테 언어 발달을 하도록 인풋을 주고 싶다. 그러면 내가 풀 스펙트럼으로 구사할 수 있는 언어를 아이에게 인풋으로 줘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좁은 스펙트럼에 갇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겼냐면 영어를 하는 것도 거부하고 한국어를 하는 것도 거부하는 아이가 됐어요. 이거 유사자폐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심하게 어릴 때에 잘 모르는 언어 있잖아요. 이런 거를 강요하면 아이들은 뇌가 상처를 입습니다. 사실은요. 이런 케이스가 실제 모두 숨겨서 그랬지 생각보다 많거든요.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경돌기가 막 머리에서 자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엄청난 그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에 뇌 신경이 자라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자폐증 같은 그런 두 가지 말을 하는 것을 다 거부하는 그런 케이스를 보이는 아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실 가장 이상적인 바이링구얼 학습법은 교육법은 뭐냐면 two-way immersion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공교육에서 아이들을 바이링구얼로 키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캐나다가 가능하고 그리고 미국의 일부 주에서 가능합니다. two-way immersion은 어떻게 하냐면요. A그룹은 영어로만 수업을 하고 B그룹은 스페인어로만 수업을 해요. 그러다가 1, 2, 3학년이 올라가서 4학년이 될 때 두 그룹을 스위치해요. 그래서 그 전에 스페인어로만 그 수업을 받은 아이들은 영어로만 수업을 받고 이쪽은 이제 스페인어로만 수업을 받아요. 이게 two-way immersion이라고 부르는 방식입니다. 이 버전이 가장 효과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두 언어 사이에 위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어가 주류 언어고 미국에서 스페인어는 히스패닉 이민자들의 언어인데 인구수는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주류 언어인 영어에 눌려서 스페인어를 하는 아이들이 열등하다는 인식이 사라져요. 영어를 하는 아이들이 스페인어를 할 때 우리보다 못하는 아이들이 하는 언어인걸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스페인어를 원래부터 하던 아이들 있죠. 이 아이들도 우리는 되도록이면 성공을 하려면 영어를 더 잘해야 하는데 이런 압박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두 언어의 지위를 동등하게 보장을 해주고 나중에 스위치를 해줬을 때 이 두 그룹의 아이들이 영어하고 스페인어를 둘 다 골고루 잘 사용하는 아이들로 컸다는 거예요. 캐나다에서 이게 왜 가능한지도 아시겠죠? 캐나다 퀘벡에서는 불어만 쓰잖아요. 그래서 불어하고 영어를 두 가지 언어가 사실 캐나다에서는 official language, 공용어라서 two-way immersion이 가능하거든요. 캐나다에서도요. 그래서 이 방법이 바이링구얼로 아이들을 키울 때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나 한국에서는 쓸 수 없는 방법이죠. 그 바이링구얼 엣지 있잖아요. 그 저자는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를 외국어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 키우고 싶다 그러면 다른 언어를 하는 아이들과 같이 플레이 그룹을 만들어서 어울리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이에요. 이게 꼭 영어, 꼭 뭐 주류 언어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다른 언어를 하는 아이들과 어울려서 크는 경험을 하면 아이들이 외국어를 대하는 태도가 일단 달라지고 이 언어에서 이 언어로 사실 계속해서 스위칭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스위칭을 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방법을 앨리스 마키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어디까지나 이 환경에서는 외국어를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어를 풀 스펙트럼으로 구사해보는 경험을 하고 한국어로 읽고 쓰는 게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영어를 얻는 게 가장 좋긴 하거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한국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문자를 너무 빠른 시기에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문자는, 이게 한국어든 영어든 상관이 없습니다. 문자는 절대로 빨리 가르치시면 안 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문자를 가르쳐도 되는 가장 어린 나이가 만 3세 반이에요. 평균 나이가 아니에요. 그래도 괜찮은 가장 어린 나이예요. 아이들이 문자를 배우기 이전에 완성돼야 하는 6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일단 프린트 컨셉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합니다. 프린트 컨셉은 뭐냐면 책을 아이한테 줘봐요. 그럼 아이가 앞이 어딘지 돌려잡아요. 그리고 이 책을 넘길 때도 이렇게 넘기잖아요. 그리고 눈이 움직이는 방향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이거 철저히 모방 행동입니다. 부모가 읽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거 못합니다. 부모가 그래서 읽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애들은 처음에는요, 책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보드북 같은 거 왜 놀라고 주잖아요. 잘 안 찢어지는 거. 그럼 아이들이 책을 가지고 뭐라는 거냐면 여기가 앞이구나, 여기가 뒤구나, 그리고 책장은 이렇게 넘기는구나. 이게 왜 문화적으로 학습되는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알아보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읽잖아요. 일본어는 이렇게도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언어권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이 하는 행동을 가만히 보다가 애들이 따라하는 거거든요. 프린트 컨셉이 완성되어야 아이들한테 문자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문자로 데려오는 거 힘들고요. 그 외에도 다른 것들도 많아요. 의문 인식이 어느 정도 발달이 있어야 하고 서사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옛날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많이 귀로 들려주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사건이 여기 발단이 있고 전개가 되고 결말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죠. 그렇죠? 요게 발달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자 읽기로 들어가야 합니다. 6가지 정도 아이들이 미리 발달되어 있어야 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아이들한테 이제 문자를 가르치자라고 문자 읽기를 시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 1살밖에 안 됐는데 아직 자기 손 오른손 왼손도 구별 못하는 아이들한테 자, 책을 잡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겨라, 이거부터가 버거운 일이에요. 우리는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기억을 못하면서 굉장히 쉽게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해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쉬운 일들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먼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을 때 자, 이제 문자 읽기를 시작할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문자를 가르치는 방법도 레터를 하나하나 아이들은 못 읽어요. 제가 성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봤는데요. 한국어 알파벳을 익힌 다음에 문자 읽으라고 하잖아요. 어른들도 인지적으로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활동입니다. 이거는요. 그런데 애들한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구별하라고 하잖아요. 인지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영어를 포기하게 돼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게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단어가 있으면요, 맨 첫 레터만 구별하게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치는 단계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인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쉽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쉽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아 영어 전문가들을 꼭 찾으세요. 영어를 잘한다고 어린이 영어를 잘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어 아무리 잘해도 한국어 가르치라 그러면 가르칠 자신들이 있으신가요? 아니잖아요. 별개의 문제거든요. 저도 아이가 어렸을 때 동네에 있는 영어 유치원에 아이를 데리고 간 적이 있었어요. 교포 선생님 한 분이 이제 그 원어민 강사라고 와 계셨는데 아이한테 진단 테스트를 한다고 아이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얘를 데리고 가서 얘가 영어를 하나도 못한대요. 그럴 리가 없는데 제가 그래도 뭔가 막 얘기를 해준 게 있는데 아닌데요? 그러면서 제가 뭘 물어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오늘이 무슨 요일이냐? 라고 물었더니 얘가 대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걔가 그때 아이가 1학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을 이렇게 보면서 얘는
아이는요 한국말로도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몰라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즉 아이의 인지 발달 단계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선생님은 영어 교육을 정말 따로 배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린이 영어 교육을 따로 배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영어 교육 전문가들은 저는 딱 한 군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요. 영국문화원의 그 어린이 영어 교실 있잖아요. 이분들이 사실은 어린이 영어 교육으로 석사 이상의 수료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10년 이상의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한국에서 어린이 영어 교육에서 이분들보다 더 나은 자격과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을 저는 못 봤어요. 사실은요. 어쩌다 보니까 영어 교육을 굉장히 오래 하면서 여러 학습자들과 여러 연령대들을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영어 교육이 꼭 뭐 인생의 전부냐? 아니죠. 그렇죠.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는 영어 교육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영어에 대해서 항상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 바로 이거예요. 영어는 세계 공용어이기 때문에 영어를 어느 정도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우리 인생에 많은 문들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반드시 행복으로 가는 문만 여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이스박입니다. 30년 차 영어 교육을 계속 해오고 있는 교육가이고요. 가장 최근에 낸 책은 오이스터 영어 교육법과 지금 이제 챗 GPT와 관련된 조이스박의 챗 GPT 영어 교육법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챗 GPT를 사용한 영어 공부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챗GPT는 보통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이제 본인이 답을 만들어서 이제 내어주는 그런 인공지능이라는 뜻이고요. A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다음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음 단어로 사용할 단어는 확률상 무엇이다. 이제 단어들을 조합을 해서 텍스트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한국인들은 영어 인풋이 되게 제한되어 있는 외국어로서의 이제 영어 환경에서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챗GPT가 무료이고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물어보고 뽑아내는 방식이잖아요. 전적으로 수동적으로 앉아서 듣기만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인터액션이 존재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자율성을 조금이라도 더 키워줄 수 있는 그런 학습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챗GPT를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요. 이 창이 한번 바뀔 때마다 얘는 다른 사람이 돼. 페르소나가 달라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채창을 바꾸면 얘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나의 프롬프트가 만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이제 얘가 잘 해주고요. 가장 자연스럽고 문학적인 표현을 원한다 하면은 딥L을 사용을 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검색을 잘해주는 앱이 필요하다. 빙 챗,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있잖아요. 검색을 잘해주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원하시면 빙으로 가시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번역을 그래도 정확하게 하는 걸 원한다 그러면 챗GPT-4가 낫습니다. 그래서 뭐 문장이 수려한 것이 좋은가, 정확한 정보 검색을 원하는가, 또는 정확한 번역을 원하는가에 따라서 다른 것들을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프롬프트는 몇 자까지 넣을 수 있는가를 물어보신다면 25,000자까지 단어, 영어 기준 25,000 단어까지 프롬프트 안에다가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지문도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필요하냐라고 물어보시면 요약하고 싶을 때 필요합니다. 또는 넣고 번역해줘. 그런데 얘가 25,000 단어를 넘는다.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어요. 얘가 올라가 있는 URL을 갖다가 먹이시면 돼요. 챗 GPT로 영어 대화를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 구글 확장 앱 중에서 Talk to GPT라고 하는 확장 앱이 있습니다. 이걸 깔면 스피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Hello, your turn. How can I assist you today? I'm looking for a book written by Neil Gaiman. Great choice. Neil Gaiman has written many books.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스피킹 프롬프트를 넣을 때 처음에 조건을 지정하는 부분은 카피 앤 페이스트에서 붙인 다음에 시작을 하거든요. 그게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스피킹을 할 때요. 반드시 역할을 정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A는 무슨 역할, B는 무슨 역할이야. 이제부터 말을 시작해보고 그리고 또 반드시 문장을 보면요. 2-3문장 이상으로 하지 말아줘. Don't make your responses longer than 2 or 3 sentences. 이렇게 하지 않으면 혼자서 10문장을 막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말이 시작하면 좀 자연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스피킹의 레벨을 정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스피킹 레벨을 조정을 하실 때에는 CEFR이라고 해서 Common European Framework for References라고 해서 공통 유럽 기준이라고 하는 언어 기준이 존재합니다.
존재하거든요. A1 레벨 또는 A2 레벨, B1 레벨로 말을 해줘 라는 식으로 난이도를 조정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일단 어휘 지식에는 깊이와 넓이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영어 학습을 하는데 가장 잘못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어휘 학습이에요. 보통 영어 단어, 한국어 뜻, 그 다음에 품사 정도? 요 정도 가지고 하루에 몇십 개씩 외우는 이런 방법을 많이 써왔잖아요. 이거는 어휘 지식의 넓이만 기형적으로 늘려놓는 그런 방식입니다. 사실은 어휘 지식의 깊이도 깊게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사전을 찾거나 하는 것보다 이 챗GPT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어휘 학습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챗GPT로 영어 단어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English, Korean bilingual word list를 만들어줘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품사하고 예문까지는 넣죠, 그렇죠? 그래서 including 한 다음에 part of speech 품사하고 and an example sentence 요거를 넣어줘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어들을 뒤에다가 먹여주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 단어나 넣어봤습니다. active, environment, ecosystem, sustainable, recycling 이란 단어를 넣어서 단어장 만들어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짜잔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표로 만들어줘도 넣었으니까 in a tabular format 이라고 하거나 그냥 in a table form 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표를 쭉 그려주면서 이렇게 지금 표가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을 뽑아줘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비슷한 말들을 빈도순으로 다시 정렬해줘. 가장 자주 쓰이는 말부터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또 정렬을 해줍니다. 어근과 접사로 나눠서 표를 그려줘 합니다. 또 공통적인 말들을 뽑아줘 라고 해도 하고요. 그러니까 유의어 비슷한 말, 반대말을 뽑아줘 라고 해도 뽑아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다 사용하시면 돼요. 어휘 문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괄호넣기 문제가 가장 쉽겠죠. fill in the blank 이 단어를 가지고 만들어줘. 쭉 하고 지금 뭐예요? 어휘 문제를 만들어줍니다. 챗GPT는 사실 그래머 책을 할 때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일단 한국하고 문법 체계가 다른 부분이 많아서도 그렇고요. 안 틀린 것도 고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틀렸다의 기준과 어색하다의 기준을 얘가 잘 못 잡을 수도 있어요. 틀리진 않았는데 어색한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기준이 명확지 않아서 못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을 고쳐줘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이 지문을 프루프리딩을 해줘. 고쳐서 더 낫게 써줘. 왼쪽에다가 내가 쓴 문장, 그 다음에 오른쪽에 네가 쓴 문장을 넣고 라인 바이 라인으로 비교하게 해줘. 이렇게 하면 문장을 비교하면서 뭐를 바꿔 썼는지를 볼 수가 있잖아요. 틀린 거를 고치는 것보다 더 나은 문장으로 고쳐 쓰는 걸 잘하는 애입니다, 얘는요. 단순히 이 문장이 틀렸는지 맞았는지가 중요한가요? 문법적으로 맞아도 어색한 문장이나 잘 안 쓰는 문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판단을 챗GPT가 잘 못해요. 이 점을 명심을 하시고 그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표 두 개를 나의 글, 그 다음에 네가 고친 글, 그 다음에 라인별로 비교해서 표로 넣어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틀린 거를 짚어보시는 데에는 훨씬 더 나은 방법입니다. 그걸 권해드리고요. 거시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챗GPT가 거의 맞는 말을 하거든요. 이제 미시적인 정보들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절대로 틀려도 모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몰라도 아는 척을 하기 때문에 뭐든지 답을 만들어내는 이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정보들, 미시적인 정보들은 하나하나 정말로 맞는지 검증을 하셔야 합니다. 2021년 9월까지만 얘가 프리트레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정보는 물어봐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유명한 팝송의 가사를 뽑아줘 이런 거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2021년 9월 이후에 나온 노래에 대해서는 물어봐도 얘는 모릅니다. 여러분, 챗GPT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사실은 무궁무진합니다. 저는 영어 학습에서 쓸 수 있는 것들만 몇 개를 말씀드린 거예요. 무궁무진하게 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것저것 많이 사용을 해보시고요. 챗GPT가 분명히 한계도 존재하고 틀린 정보도 주기 때문에 프롬프트를 내가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고치고 다듬어서 최상의 결과를 뽑아내느냐에 중점을 두셔야지 무조건 한 가지 프롬프트만 준다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얘가 한 번에 뽑아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는 여러 번 바꿔서 계속해서 다듬는다. 이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세한 이제 사용법들은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마 얘기를 하고 계실 거예요. 한번 찾아서 한 번씩 써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경험들 많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챗GPT를 통해서 더욱더 풍성한 영어 학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